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나의 입장을 계속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날 잡구나 민원연 2021년 2월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저희 송경재 정책위원이시고요. 저는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저는 그냥 대면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올릴 줄은 좀 몰랐습니다. 예, 정책위원 송경재입니다. 네, 정찰모니터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금 소속이 경희대? 네,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 연구소에 있습니다.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공공거버넌스 이러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 살짝 풀어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그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것과 모두의 것을 함께하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 거버넌스적인 협치를 같이 해서 보다 더 거버넌스보다 한 단계 더 나은 형태로 좀 나가보자 하는 걸 목적으로 한 연구소입니다. 공공 거버넌스 연구소에서 지금 교수로 또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찌감치 포탈 저널리즘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분석도 많이 하시고 보고서도 쓰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포탈 또 유튜브 이런 뒤에 지금 뭐 저널리즘, 유튜브 저널리즘 이렇게 붙기 시작했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포탈하고 유튜브가 저널리즘이라고까지 명명되면서 영향력이 높아졌다 보시는지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 미디어 환경 자체의 변화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종이나 라디오, TV에서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게 됐고 그 인터넷으로 인해서 미디어 환경 자체가 바뀌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기존 언론들이나 학자들 같은 경우만 해도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인터넷이 정통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종이 신문이라든가 방송, 라디오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컸어요. 그것이 뭐 2000년대 초까지도 사실은 그런 거 경향이 강했는데 2000년대 초에 이제 이른바 웹 2.0이라고 하는 참여, 개방, 공유를 모토로 하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등장해요. 그것이 이제 유튜브이고요.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뭐 그리고 이제 1인 미디어, 블로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언론 구조였거든요. 공급자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제 언론사죠. 그러니까 언론사가 작성한 뉴스나 보도를 수용자는 보기만 했다고요. 그러던 것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웹 2.0 환경에서 누구나 쉽고 참여하고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진 세대가 등장하게 됐고 특히 보통 우리가 현재 MZ 세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MZ. 예. 뭐 우리는 흔히 그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마우스를 물고 태어났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공부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익숙한 세대. 이미 세대도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환경 자체도 급격하게 이 세대의 변화,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되다 보니까 아주 급격한 변화에 지금 소용돌이 있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것이 소셜미디어, 특히 유튜브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미 이제 기존에 우리 언론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지금 레거시 미디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성 언론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언론들이 사실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나 매체가 등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포탈이나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거나 또는 이렇게 시장을 이른바 장악할 정도로까지 안 될 텐데 그러면 기존 미디어에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 기존 미디어들이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았어요. 종이신문의 영향력, 공중파의 영향력에 대해서 과신하게 됐고 인터넷이 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당시에 있어서의 어떤 우월적 위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금 그 처장님도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사회 다양한 이해와 관계들을 다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특정 집단의
그 목소리만 대변한다든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이념의 목소리만 대변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내가 이 언론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고 봐야 될까? 이런 그 저항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저항심의 공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온라인 저널리즘 활동이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그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저널리즘이 있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신문의 형태가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은 워낙 유명해졌지만은 오마이뉴스, 네. 그리고 프레시안, 네. 민중의 소리가 이제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요때 이제 막 그 창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들은 어떤 지향점을 가졌느냐? 기존의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도를 하던 것이 노동자 입장에서 보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던 것을 새롭게 그 민중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미디어가 생기면서 편향된 왜곡된 그 구조 자체가 하나씩 해체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관심들, 사회의 다양한 정말 우리 사회가 담고 있는 용광로와 같은 여론을 모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 저널리즘, 인터넷 그 미디어를 대항 담론의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의 주류와 대항한다는 그런 담론의 공간이고, 또 두 번째는 대안 담론이라고 해요. 대안. 그러니까 주류가 담아내지 못했었던 다양한 내용들을, 대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대항 매체, 대안 매체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그 어떤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있을 때 이것이 기술적으로 결합되면서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후부터 이 인터넷 미디어, 이제 온라인 저널리즘의 또 우리가 명암 동시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다음부터의 그 질문 마이크는 우리 임동진 팀장에게 넘기고 저는 또 잠시 빠지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이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기존에 있던 기성 언론들이 인터넷 시대나 혹은 SNS나 이런 것들의 발달에 대해서 좀 늦게 자각하고 이 뒤처져 있는 동안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얻은 게 유튜브잖아요. 또 유튜브의 성장 배경에는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개인 맞춤화 시스템들이 있고, 저도 굉장히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좀 확증 편향이 더 강화된다거나 그리고 또 극단적 성향들이 더 강해진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이제 유튜브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유튜브가 그럼 어떤 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내에서도 그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이슈, 내가 관심 있는 콘텐츠와 연관된 콘텐츠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보았던 콘텐츠들과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새 아마 그 책을 서점에 가서 직접 구입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온라인 서점에서 혹시 구매하시면서 좀 그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과 관련된 서적들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내가 과거에 구매했던 책과 같은 분야의 책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리스트가 딱 떠요. 네.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그 온라인 서점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책이 나오면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사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니오예요. 네. 단순하게 한다면 과거에 내가 샀던 구매 경력들을 가지고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럼 동영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보았던 동영상과 비슷한 성향, 유사한 성향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알고리즘 추천이라고 하는 유튜브의 이제 추천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 그 추천 시스템이 장단점이 좀 있어요. 명암이 분명한데, 역시 이제 심화되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다든가 심화되어서 계속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미디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내가 보고자 하는 시선,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입장을 봤을 때 그와 관련된 글만 계속 보고 관련된 콘텐츠만 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그 가장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합의와 서로 간의 통합이거든요. 민주주의가 가장 잘 구현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바로 다수결이에요. 네. 근데 사실 다수결이란 것이 그냥 민주주의의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도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보고 나의 입장도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나의 입장을 계속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아주 그 청소년기에서 가끔 말다툼하거나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야 네가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지만이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로가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되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확증 편향이라고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 사회 양극화, 사회 분화 이런 것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널리즘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미래 사회 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면 이 상대방이 보고 싶은 것들이나 상대방의 생각들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알고리즘이라는 게 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점이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저희가 유튜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송경재 위원님을 검색을 해보면 역시 전문 분야는 또 포털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예. 민원연과의 만남도 포털이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혹시 어떻게 민원연과 첫 만남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2004년 2월 달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2004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총선에서 인터넷 미디어,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포털이라든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발제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좀 인연이 돼가지고 좀 민원연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네, 정말 오래됐네요. 생각해보면 한 17년 정도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벌써. 그리고 또 저희가 포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방식들을 본다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포털에 기사가 실리는 매체들을 심사하고 또 평가하기도 하는 이 기관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런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의 성과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인데 네이버하고 다음 을 서비스하는 그 형태인데요. 사실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어뷰징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올려서 클릭수나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막아보자 해가지고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공동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언론 관련 단체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학계 뭐 이런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30명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초기에 만들어졌었던 목적, 어뷰징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이미 달성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지금 어뷰징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부가적으로 제휴평가위원회가 이제 권력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포털사에 보통 입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휴를 하느냐, 제휴를 하지 않느냐에 네. 따라서 언론사의 수익 구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언론사의 어떤 그 광고 수익화도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콘텐츠의 그 계절료뿐만이 아니라 광고 수익화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진입을 하느냐 진입을 하지 않느냐가 마치 1군 언론사나 2군 언론사랑 좀 구분해 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물론 이렇게 그 모두 메이저 언론사다 마이너 언론사라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시민이 하거든요. 네. 당사자가 해야 되고 본인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회사하고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회사가 만든 거예요. 어떤 국가의 공적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어요. 네. 정말 임의기구죠. 임의기구가 전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4천만 명이 매일 로그인을 하는 포털 서비스에 뉴스를 제휴하고 제휴하지 않는다를 결정한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했을까요? 정말 그러네요. 모순투성이거든요. 네. 제대로 된 언론사를 제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면 좋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여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메이저 언론들, 서울의 중심을 둔 중앙지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파묻혀버리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좀 여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성 언론에 대한 부분 조금 개선됐습니다. 몇 개 언론사가 지금 네. 여성신문이라든가 일다 이런 언론사들이 지금 그 제휴가 됐는데, 나머지 뭐 장애인이라든가 소수자라든가 노동자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 빈민, 이들을 목소리를 대변해줄 언론은 제휴를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올바른가? 그리고 거기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요. 내부적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막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그 막을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포털은 일개 기업이에요. 네. 일개 기업인데 왜 그들이 전 국민이 보는 서비스를 막냐는 거죠. 그것도 일개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제휴평가위원회라는 임의기구가 법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모순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구성원 누가 돼 있느냐. 놀랍게도 언론 관계사들이 자기들이 심사하고 있어요. 바로 이해충돌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있어요. 신문협회 추천, 방송협회 추천, 기자협회 추천, 이해관계자, 말 그대로 자기가 소속된 언론사가 제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심사를 하는 게 자신들끼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뭔가 문제거든요. 오늘날 같이 민주화된 국가에서 이해충돌의 원칙을 이렇게까지 안 지키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윤리적인 문제이거든요. 근데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저널리즘 영역에서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것은 제휴뿐만이 아니라 경고라든가 제재 조치를 하는 심사도 하거든요. 그 경고나 제재 조치를 하는 심사도 그 제휴평가위원회에서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언론사예요. A 언론사의 제휴평가위원이 자기가 소속된 A 언론사를 제재를 얼마만큼 냉정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약간 못하죠. 자기가 푼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부에서는 배제합니다. 원칙상 배제하게 돼 있어요. 뭐 그건 다 알죠. 하지만 30명이라고 하는 좁은 틀 내에서 매 일주일마다 보는 사람들이 언론사를 직접 거기서 평가를 말 그대로 나쁘게 한다?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날 텐데 네. 못하는 거죠.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아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휴평가위원회의 목적은 어뷰징을 최소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그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면은 오히려 전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오히려 제휴평가위원회는 이미 소임을 다했고, 오히려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언론이라든가 여론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많은 언론들이 포털을 통해서 서비스되면서 다양한 여론의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포털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휴평가위원회의 소임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함께 얘기했던 게 다음과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인데, 특히 네이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전 국민 5천만인데 3,500만이 가입되어 있다던가 이 정도 네. 수준으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네이버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실시간 검색어 폐지였습니다. 근데 이 실시간 검색어 폐지가 정말 실용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실시간 검색어 폐지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게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실시간 검색어가 역시 이제 등장했을 때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등장했는지.